먼저 오늘 뉴스는요, 이 검찰 관련 동향, 그리고 신임 이 박범계 내정자의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 그야말로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흔히 얘기하는 빼박 증거들이 한 8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 관련 내용인데요. 이 법원의 이 고참 판사들 11명이 최근에 사표를 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법원장이 3명, 그 다음에 고법의 부장판사가 8명, 그래서 총 11명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법조계에서는 원로 판사들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즉, 대찰출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이 매년 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월달이 되면 이 판사들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기 인사 때 보통 한 5명 정도 내외가 사표를 내는데 금년도에는 11명, 그러니까 2배가 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11명이나 집단으로 그야말로 우수 이 판사들이 탈출을 하느냐? 요거를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결국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김명수 진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이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대법관 총 13명 중에서 6명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또는 민변 출신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2명을 더 추가로 이제 발령을 또 내게 돼 있는데요. 임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진보 성향 판사 중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수한 이 법관들이 대법관 진입이 그야말로 이 판사들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이 이렇게 풍부한 판사들이 사표를 내고 이 법복을 벗고 나오는 그런 지금 비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법부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신뢰를 좀 잃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의 노미연 부장판사, 홍진욱 부장판사, 그 다음에 조국 부인 정경심에 대한 임정혁 부장판사, 그 다음에 이번에 전광훈 목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허선하 부장판사,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 사법부의 채통이랄까요? 최신이랄까? 그 다음에 기능 살려주는 판결을 내려서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좀 믿을 수 있는 구석은 결국 사법부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요,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검찰개혁에 이어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코드 인사의 전횡이 말하자면 사법부에까지도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사표를 던지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법부가 살아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그야말로 이 가치를 지금까지도 끝까지 지켜내고 있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다. 이러한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상당 부분이 다 기각됐어요. 사법부에 의해서. 이런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법적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법관의 사퇴는 결국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허물 수 있는 중대한 현상으로 현 정부 여당에서는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검찰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지검의 이두봉 대전지검장 밑에서 이 원전 수사를 하는 그 검사가 형사 5부장 이상현 검사예요. 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대전지검에서는 한수원 부사장과 본부장을 피의자 신문으로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 월성 1호기 보고 체계를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번 이 한수원 부사장과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게 된 것은 결국은 이 한수원 월성 원전을 빨리 조기 폐쇄시키기 위해서 조작한 게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실제 전기 판매 단가를 상당히 낮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 그런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수사의 포인트가 바로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에서 전기 판매 단가를
한수원 전망 단가로 낮게 책정하라. 이렇게 압박을 가한 사람이 바로 부사장이고, 그리고 부사장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사장을 상대로 해서 이 단가를 낮추게 된 경위, 캐묻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한수원 부사장의 의견대로 회계법인에 요구를 했고, 또 회계법인은 그대로 경제성 평가를 갖다가 최초 1779원으로 했었는데 8분의 1 수준인 최종적으로는 224억 원으로 조작을 한 것이죠. 요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산업부 공무원들과 또 그리고 회계법인과 직접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산업부 공무원들이요, 2018년 5월을 전후로 해서 경제성 평가를 낮추는 이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했고, 이거를 청와대까지도 보고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이 보고 체계를 다시 검찰에서 구성해서 면밀하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부에서는 또 이 원전 산업정책관이었던 문 국장을 지금 구속시켜 놓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 국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비서실 보고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했다가 진술했다가 최근에는 아니다, 내부 회의 자료에 불과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 국장은 산업부에서 이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이 경제성 평가 문제를 다룬 이런 보고서, 청와대 보고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본인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에 관련해서만 조사를 받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받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윤석열 총장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 쫓겨날 것 같으니까 버티는 대로 버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용구 차관이 지금 법무부 차관하고 있잖아요. 이용구가 누구예요? 이 백운규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를 강력히 반박했던 사람이 이용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뒷배가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 고위 간부들, 이 간부들 이미 구속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한수원 고위 간부들 조사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백운규 장관, 그다음에 한수원의 정재훈 사장,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말이죠, 또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제 추미애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혼란상, 그리고 문제점은 추미애를 빼놓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 동부 구치소 사태가 일파만파 파장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동부 구치소 사건 11월 27일 날 처음 이 확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월 18일 날 1차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이 185명이 1차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왔고, 지금 현재는 거의 1080여 명, 그래서 43% 정도가 전부 확진자로 판명이 될 정도로 지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데가 동부구치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부구치소를 세월호 참사와 비교하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의 특징이 뭡니까? 선장 하나가 잘못함으로써 이 수백 명의 우리 어린 학생들이 생명을 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재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 큰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는 이 세월호 사건에 관해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판결까지 나왔어요. 선장 당연하죠. 선주회사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동부구치소가 이렇게 전 재소자의 그러니까 43% 정도나 확진자로 판명되다 보니까 이 교정시설에 대한 지휘 책임자는 누구냐면 추미애입니다. 그 다음에 교정본부예요. 그 다음에는 정부죠, 이제. 정부. 그래서 이러한 이 책임자가 세월호 사건과 비례해서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지금 문제가 그리고 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법무부 대응상의 문제점 중에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압축시켜서 본다면, 교정당국에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요청에 대해서도 기각까지 했다. 그 다음에 구치소 직원이 첫 확진 뒤에 3주가 지나서야 수용자 전수조사를 나설 정도로 중간에 직무를 유기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무증상, 그 다음에 음성 수용자를 격리하지 않고
전부 한 달 가까이나 방치했다. 그래서 확진자와 섞이게 해가지고 확진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추미애가 코로나 확산 국면에는 그야말로 간부회의 한 번도 제대로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에만 집중하는 나머지 이 간부회의를 열어서 필요한 대책 검토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 하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호 참사하고 똑같은 무능력과 무책임, 안일, 그리고 책임 회피 이런 걸로 일관된 그런 사태가 바로 이 동부구치소 사태다. 그래서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이번에 동부구치소 사태도 적용될 수 있다. 이것이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법원은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와 선박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 1인당 2억 원, 친부모에게는 각각 4천만 원을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시 국가를 대표한 법무부는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추미애가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천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천지 사건 때 추미애가 이 강력한 수사를 또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5일 지난 8.15 이 집회 때 방역수사 처벌 사례에 따라서 얼마나 강력히 구상권을 행사했잖아요.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 여기에도 구상권이 지금 행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추미애의 법적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제죠. 4일 날은 국민주권 행동하고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40여 개가 정세균, 추미애,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5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미애가 결국은 민형사 책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그들의 편에 서 있다고 하는 친정부 성향의 민변도 법무부를 공개 비판하고 그동안에 어떤 방역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라. 한 7, 8개 사태에 관해서 질문을 하기까지 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문제고요. 문제점 제기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래도 명색이 인권 변호사로 출발했다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인권 변호사로서 명성을 날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판사로 임명이 되지 못한 것도 사법연수원 졸업하면서 바로 민주화운동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명되지 못하고 바로 변호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동부구치소와 관련된 이런 이 피의자, 재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이 언론에 한겨레 신문이죠. 91년도에 갈수록 악화되는 재수자 인권이라는 이 기고문까지 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뭐라고 냈느냐? 미결 구금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로 추정되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막강한 경찰 및 검찰과 맞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열악한 처우는 한쪽 선수를 묶어놓고 권투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까지 이 재수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강한 이 관심과 그리고 우려, 이 법적 투쟁까지, 법적인 그런 구제 노력까지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번 동부구치소에 관해서 단 한 번 방문도 안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 관련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 철저히 하라,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율 배반적인 민낯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더군다나 이 조민과 또 이 정유라, 이준 자체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권 전반이 그야말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이 가치의식에 빠져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법무부가 얼마나 참 웃기는 데냐면 이렇게 동부구치소 사태에 관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직무를 유기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는요 지난달 31일 날이죠. 연말에 법무부 2020 연말 결산 법무부의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이 동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추미애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말 웃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정시설 내에 코로나
유입 차단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어서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 예. 그래서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교도 작업, 면, 마스크, 지역사회 등 공급도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홍보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비리 의혹들.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한 8개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이 이게 한 4억짜리입니다. 이 토지 누각이에요. 밀양에 있는 가곡동 대지입니다. 327평방미터, 약 100평짜리인데 요거를 2018년도 11월 달에 매각을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2019년도 재산 등록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리고 2020년도 총선 직전 3월 달에야 이거를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가가 4억이나 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근에 문제가 이걸 되니까 조카한테 또 매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조카한테 매각했는 건지 아니면 이름만 차명으로 거래한 위장 거래인지 또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동에 있는 임야입니다. 약 2만 평방미터니까 6천 평이 좀 넘습니다. 이거 이 종중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년간 신고를 누락했어요. 근데 이 땅의 경우에는 더 문제가 되는 게 2003년도 본인이 청와대에 있을 때는 또 신고를 해놨다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계속 빠뜨린 거예요. 이거는 또 보장한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밀양은 장모하고 자기 부인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몰랐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주택이 주택이 하여튼 3개입니다. 대구에 있는 상가와 주택, 밀양, 건물 이런 부동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부동산을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1가구 1주택을 강요하니까 다 팔았는데 오빠한테 팔았다고 그래요. 대구 상가 7억 원에 오빠한테 팔았는데 정말로 오빠한테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 가짜로 위장 매매한 건지 이것이 또 언론에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5심 판결 여러분들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아시죠? 예,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박원순 시장에 관해서는 또 이 성추행 사건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박원순 시장에 관해서는 맑은 분이다 이렇게 옹호하고 나섰어요. 그럴 뿐이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폭행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박범계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권은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권은유착 의혹 제가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2018년도에 박범계가 1억 원 이 자금을 내라 말하자면 공천 대가로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법적 소송을 벌였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상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이 됐어요. 박범계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그래서 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권은유착 즉 녹취록이 터졌어요. 이 녹취록은 바로 뭐냐면 이 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이 박 후보자가 2019년 초에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인데 이 녹취록을 이 언론 기자들 즉 김소연 변호사가 언론에다가 이 내용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 기자가 바로 박범계한테 이 녹취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권은유착이다. 이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박범계 의원 본인이 또 이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본인이 공천했던 이 김소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 권은유착 의혹, 그 다음에 명예훼손 의혹에 대한 소송 당사자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과연 정말 법무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다시 재개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를 지금 다시 주도하고 있다. 그럼 인사 주도하는 게 뭐겠어요? 윤석열 총장 또 식물총장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박범계가 자기가 좋은 인사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좋은 인사를 하겠냐라는 데 대한 의심은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위해서 조국을 임명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미애를 임명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박범계를 임명을 해놨는데, 이 모두가 전부 다 그야말로 이 죄가 다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연거푸 3명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불만이 지금 하늘을 치솟고 있다. 이 TBS 방송에 서울시에서 300억 400억의 연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박원순이가 지원해준 방송이 바로 TBS 방송인데요. 해도 너무한다. 지난 11월부터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명목은 뭐냐면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거기 캠페인에 전부 이 숫자로 일자를 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말로는 일한다고 할 때 이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 일한다고 할 때 일합시다, 일을 해야 돼, 이젠 일을 하죠, 일은 끝이 없다, 이런 말을 넣으면서 가로치고 일자 옆에 이 숫자로 일을 써놨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4월 서울시장에서 1번 찍어놓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난 11월부터 이런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뒤늦게나마 이것이 이제 사전 선거운동이다. 그래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틀림없이 선거운동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따져서 필요한 고발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상식적인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것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면 뭐가 사전 선거운동이겠어요? 혼란을 조성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유발시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사전 선거운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전 선거운동 선관위에서 조속히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꼭 신고가 들어가기 전이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제대로 일하는, 그야말로 정파성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의 평가와 명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뒤늦었지만은 김어준의 TBS 사전 선거운동 저촉 여부를 빨리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홍보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김어준, 주진우, 김규리, 최일구, 태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해야 돼, 이젠 일을 하죠, 일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 숫자 1을 써놓고 있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역사적인 인물인 에디슨, 그 다음에 프랭클린, 링컨, 테스형 이런 사진이 등장해서 이 사람들의 어렵과 함께 TBS가 일할 수 있게 당신이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한국말 일자와 숫자 1을 혼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지금 여건이 굉장히 밀리고 있는, 그리고 이 심판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일고 있는 이 판국에 TBS 이것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역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이 정치의식과 교육 수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김어준만 못한 서울 시민이 유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필요한 이 조치를 선관위에서 빨리 내려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인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회적인 이 역풍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16개월 만에 이 양부모한테 입양이 됐다가 그야말로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이 경찰에 3차례에 걸쳐서 신고를 했지만은 경찰이 무시하는 바람에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인이 문제를 사건으로 인해서 입양가정과 관련된 입양아 보호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노웅래 같은 노웅래 의원은 이 아동학대 형량을 늘리는 이 정인이법을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고, 이제 대통령이 뒤늦게지만은 이 입양아에 대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이 대통령의 지시까지도 있었다. 그래서 이 현 문재인 정권은요, 꼭 일이 터지고 나면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 뒷북치는 행정만 계속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요, 이 경찰에 대한 이 분노가 굉장히 지금 현재 쏟아지고 있고, 경찰청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특히 관련된 경찰관들이 주로 경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더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 변호사들이 일제히 나섰는데요. 정인이 가해 양부모들에게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하라. 그래서 한국여성 변호사의 회장은 윤석희 씨인데 어제 성명을 통해서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긴 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내다가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박범계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이 법심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은 그럴듯하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법심 물론 뭐 외향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법심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법심이라기보다는 검심이 더 맞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강한 청문회 준비 사무실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검찰 인사가 박범계한테는 가장 코앞에 떨어진 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인사를 하려면 이 검찰과 그리고 법무부 쪽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검찰과 관련된 의견은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한테 인수인계 받는데 추미애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온 바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해서 박범계 장관이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한테 무슨 얘기를 진짜로 듣겠습니까? 그냥 허무맹랑한 그야말로 통과의례식 절차에 불과할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검찰 인사를 심재 처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전지검에서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조상철. 대전지검의 이두봉 검사장. 그 다음에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 감찰 문제.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 문제들이 전부 현안으로 걸려 있고 정진웅 독직 폭행 사건과 이 수사 사건도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서울고검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고검장 조상철 지금 이미 정진웅 폭행과 관련해서는 불구속 기소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것이 여권에 지금 밉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상철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대검차장 그동안에 애완견을 키워왔더니 결국은 추미애의 직무배제와 이러한 조치에 관해서 반기를 들었다 그래서 조남관 대검차장 이런 이 고위 간부들의 운명이 이제는 촛불 앞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굉장히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앞장섰던 애완견들 심재철이 그 다음에 이 한동수 감찰부장 그 다음에 이종근 형사부장 그 다음에 박은정 감찰 담당관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추미애의 반기를 들었던 유혁 이 감찰관 이런 사람들의 운명. 그래서 이 추미애 이 애완견 역할을 했던 검사들이 또 더 영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조금 자리를 비껴주는 그런 이 꼼수를 부리는 인사를 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이고 그래서 이번 검찰 인사가 윤석열 검찰이 넘어서야 할 3대 장애물 중에 제일 큰 장애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수처예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공수처 법상으로 공수처가 이 수사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 강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법 24조에 공수처장이 수사처에서 하는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첩을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반드시 응해야 된다. 그래서 강제 이첩권을 적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 사안으로 되어 있는 울산시장 선거, 월성 원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건. 그래서 현재 윤석열 총장 이 휘하에 있는 이러한 정권 비리의 핵심인 사건들을 공수처가 과연 뺏어갈 수 있느냐? 뺏어갈 때 윤석열 총장은 법적으로 이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이것이 또 관전 포인트 장애물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박범계도 사실상 추미애의 똑같은 복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가 추미애가 행하였던 윤석열 총장 죽이기, 식물총장 만들기 이러한 작전을 과연 어느 정도나 또 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이 이 세 번째 장애물이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전에하고 다른 게 전에는 이 청와대
그야말로 이 민정수석의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만약에 민정수석이 뭔가 작업을 했으면은 지금 언론들이 쌍심지를 키우고 지금 딱 지켜보고 있잖아요. 뭔가 한 줄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이 김종호 민정수석이 한 일이 없어요. 그 전에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감사원에서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추미애 동무대가 됐어요. 추미애가 완전히 주연의 동무대가 됐고 뒤에 감독은 숨어 있었는데 그분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정수석이 달라졌다는 점이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추미애라는 사람이 뒤로 가고 박범계가 나왔고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새로 생겼다. 이것도 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지휘권 확보와 관련해서 수사 지휘권과 관련해서 큰 변수는 변수예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큰 변수는 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에 있다.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법과 원칙에 강한 사람이다. 이 원칙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쉽게 타협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인적으로 이 대인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윤석열과의 관계라든가 공수처장과의 관계, 박범계의 관계 이런 이 관계가 전부 다 지금 현재 전에 민정수석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박범계도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 했잖아요. 그 당시에 신현수 지금 현재 민정수석은 또 사정비서관을 했어요. 그래서 다 두루두루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것이고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런 법치 굉장히 강하고 또 검찰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또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리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추미애 때보다는 일단 외향적으로만이라도 좀 소리가 덜 나는 식의 어떤 인사와 그 다음에 박범계가 윤석열 총장에 대하는 이런 태도도 많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더 이렇게 3대 장애물에 하나의 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말입니다. 이 조율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신현수 민정수석인데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래간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박범계 내정자인데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금 인사를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짜고 있는데 지금 내정자하고 인사를 짜는 것은 분명히 위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또 이 내부에 공익 제보자가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미 감찰위원회 같은 데서 유혁 그 다음에 박은정이가 이 보고서 거친 거 이정화 대전지검 파견 검사 다 내부 말하자면 이 공익 제보자나 마찬가지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재철이가 하고 있는 인사안이 만약에 사실이다 그러면 이것도 탄론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적으로는 박범계가 딱 간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언젠가는 탄론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지만은 또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뒤에서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밀당을 하면서 추미애 의견이 많이 반영된 얘기가 결국은 박범계가 하고 싶은 인사나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박범계가 사실 애완견 의원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추미애가 또 떠나는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모양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박범계가 정상적으로 취임한 다음에 정식으로 관련 법규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반영되는 그런 인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현재 1월 30일 날 평검사 인사는 예정되어 있고 예고된 상태에 있는데요. 이 고위검사 인사는 평검사보다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뒤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는요, 이 박원순 시장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남인순 의원입니다. 이 남인순 의원이 결국은 여성단체 한국여성단체 연합의 김영순 대표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이 김영순이가 남인순이는 이명순 젠더 특보에게 알려줘가지고 이명순 젠더 특보가 결국은 박 시장한테 알려줘서 이 박원순의 피소 사실, 예정 사실을 사전에 전부 다 제보해 준 사람이 바로 남인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인순에 대한 이 비리 의혹을 캐기 위해서 이 민간 단체에서 이 피소 유출 단체 한국여성연합 이런 데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서 과연 보조금을 얼마나 줬는지 그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는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영순 이전에 상임대표는 또 남인순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그야말로 이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는 상의 열려고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그것이 싹 다 새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 알려지니까 이 김영수는 이 관련 정부 이 위원회에서 전부 일단 사표를 냈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 사표를 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이런 데서 일단 사의를 표명했고요. 지금 현재 한국여성단체 연합에서는 죄송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김영수는 아직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야당 측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인순 사퇴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남인순과 함께 민주당 여성 의원들 단톡방 28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이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자라고 써야 된다. 많은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남인순, 진선미, 이수진 비례의원입니다. 고민정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가지고 피해 호소인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였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지금 상당히 가열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인순 의원은 박원순한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알려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야당에서는 지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과 통합 문재인 대통령 같이 공동대표를 맡은 것을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다닌 바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바도 있다. 그래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주장하는데 동참한 이 의원들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들이 심판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름을 대겠습니다. 남인순, 진선미, 이수진 비례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고민정 이 네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권자들께서 양식이 깨어있는 유권자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건영이가 역시 왕 의원은 맞은 것 같아요. 뭐 청와대 왕수정이 누구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요. 국회의원도 같은 국회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왕 의원이에요. 이 윤건영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결국은 사면 논란에 대해서 결국은 이낙연 대표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윤건영이에요.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 망신스러운 일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건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은 분명히 입장을 정리했다. 사면은 이낙연 의원의 대표의 소신이지만 문과 역지를 말아라.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뻔한 정치적 속셈은 비겁하게 보인다. 이렇게까지 지금 치고 나섰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 그래서 본인이 대표보다 한 수 위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한다. 이 얘기는 이낙연 대표 말로는 조금 체면을 세워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당 입장은 정리됐다.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소신을 대통령과 엮는 개인적 추정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정치적 속셈이 너무 뻔하다. 비겁한 행태는 중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 윤건영이 청와대에서 이러니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각 지방지들의 여론조사가 지금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지역별 여론조사 나온 결과를 보면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TK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매일신문 조사에서는 45.4, 영남일보에서는 36.1, 1등입니다. 그리고 이 매일신문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요. 야권 후보로서는 47.1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13.3, 오세훈 8.4, 유승민 7.6의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당 내 자기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27.1, 그 다음에 이낙연과 김부겸 각각 10.4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남일보가 조사한 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36.1, 그 다음에 이재명 12.6, 이낙연 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참 대단한 지지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권 중도일보가 조사한 건데요. 여기에서는 윤 총장이 26.1, 이 대표 25.3, 이 지사가 20.1, 그리고 경기일보의 경우에는요, 뭐 경기도니까 이재명 29.3, 윤석열 26.9, 그 다음에 이낙연 19.2. 특징은 윤석열 총장의 지도가 정말 굉장히 치솟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푹푹 빠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워싱턴 뉴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가 3일자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바로 이 녹취록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돼서 지금 워싱턴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통화 내용, 한 60여 분, 62분짜리 통화 내용인데요. 요것을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해서 전격적으로 보도해가지고 워싱턴 정계가 지금 들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5일 조지아주 상원 2석의 결선 투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의 핵심 요지를 보면 조지아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역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11,779표 0.2% 차이로 신승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결과를 뒤집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 장의 투표용지가 폐기됐고 같은 표가 3차례 집계됐다. 사망자 이름으로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형사범죄가 일어나면 아니 된다. 당신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위협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일파만파 파고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또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선거는 끝났다. 바이든 승리를 인증해라. 이렇게 민주공화 무소속 상원의원 10명이 공동 성명을 냈고요. 6일 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1월 6일 날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인정하는 상원 합동회의가 열리는데 이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 인증의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12명이고 초당파 의원 10명은 선거는 끝났다. 이번 시간에는요, 추미애와 그리고 이 추미애 단문거린 박범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뉴스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냥 법무장관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정치인으로 어쨌든지 간에 5선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현 집권 여당이죠. 민주당의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의 지금 현재 윤석열과의 갈등 국면에서 보면 누구한테라도 2등 가라고 하면 서울에서 잠이 안 들 정도로 이 오만과 독선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한 이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행정법원에서 2번이나 실패했어요. 대대적으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죠. 아마 본인의 일생을 살면서 가장 뼈아픈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작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방금 또 다른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이면은 이 변호사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변호사 시험 여러분들 지금 현재 5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이 많은 방역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제한 조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법무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이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확진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확진자 응시 불가 방침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또 이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방역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방역관리 방안을 내놓긴 내놨지만은 이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자 끝까지 시험을 볼 수 없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니까요. 수험생들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바로 지난 12월 29일 날 이런 확진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수험생들의 말하자면 이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이런 취지로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내렸는데요. 조금 전에 뒤늦게 이 헌재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이 법무부 추미애가 내린 조치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공고한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중에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부분하고요.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러한 헌재의 이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인해서 이번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확진자이건 아니면 감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정을 받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일단 시험은 볼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보장을 해줬다. 그래서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또 다른 추미애의 이 무능함 그리고 무식함을 질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생들 또 이런 가처분 신청만 낸 것이 아니라요, 이 고사장인 연세대와 중앙대에서는 최근에 확진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관할하는 질병관리청, 그 다음에 서울시장, 서울 서대문 구청장과 동작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행정심판까지 청구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법무부 장관이 그야 또 이 정세균 총리가 이 제대로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한다, 지휘 통솔에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또 이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박범계 이전에 이 얘기는 또 하나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송파구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이 천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의원과 다른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지금 현재 현장에 유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타살 정황은 없다, 그래서 함께 발견된 다른 남성의 신상과 차량 소유주 등을 지금 확인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현직 민주당 의원이, 구의원이 자기 차량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배경이 뭔지, 또 이게 철저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박범계 지금 현재 법무장관 내정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오심을 한 문제, 즉 오판을 한 박범계, 그야말로 이 법리 판단 능력이 이렇게 취약한 사람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사건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1999년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 슈퍼에서 일어났던 강도 사망 사건입니다. 그래서 3인조 강조가 슈퍼에 침입을 해서 잠을 자고 있던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금과 폐물을 털어가지고 달아났었죠. 그래서 수사선상에 올랐던 3명이 유죄를 받고 옥살이를 쭉 했어요. 그런데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가지고 재심을 통해서 전부 다 이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배석판사가 박범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문제가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박범계가 충북 영동에 있는 임야, 그러니까 42,000여 평방미터니까 평수로 따지면 6,500여 평씩 됩니다. 이 임야를 1970년도 6월에 선친들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 당시 나이는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부모들로부터 받았잖아요. 조상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땅을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 할 적에는 신고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국회의원이 처음 당선됐을 때부터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고의성이 틀림없이 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돈 주고 샀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잖아요. 부모님한테 받은 유산이니까 종중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종중산은 한번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2003년도에는 또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2012년도 국회의원이 딱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신고를 고의적으로 빠뜨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핑계는 뭐라고 대고 있느냐? 아, 이건 내가 고의로 빠뜨린 게 아니고 보좌관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몰랐다. 이렇게 100번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즘은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말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유상범 의원, 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박 후보가 2003년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 평의 이마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수요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 이게 국민의 상식적 판단입니다. 더군다나 이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과거에 2014년도에 당시 본인이 민주당 원내 대변이었을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죠.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대해서 고의성이 다분하고 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고의적인 재산 누락 신고, 축소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 이렇게 되는데 본인이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그야말로 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언론에 해서 특필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 부동산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늘 또 부동산 의혹이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거는 4억 원에 상당하는 밀양 땅을 또 누락시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땅은 땅 규모는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밀양에 있는 이 땅은 1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땅인데 이 가격은 지금 시가가 약 4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 박범계 부인이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땅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인이 2018년도 11월 달에 밀양시 가곡동 대지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2018년도에 자기 부모한테 물려받았잖아요. 처갓집에서 부인이. 근데 18년에 등록을 안 하고 19년도에도 등록 안 하고 2000년도 작년에 총선 직전에서야 신고했어요. 자, 이거는 아니 자기 배우자가 뭐 4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4억 원어치의 땅을 장인한테 물려받았는데 처갓집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기억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를 총선 직전에야 뒤늦게 알고서 신고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18년도 19년도에 왜 신고를 안 했는지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신고한 거 아니냐. 그야말로 이 박범계 권력욕이 이만저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탈이 두려워가지고 정신없이 그때서야 뒤늦게 챙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비판을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정권이 이제 1가구 1주택 공직자 하려면 되라. 이거를 작년 8월서부터 강력히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그때 박범계 측에서는 1가구 1주택 이런 정책이 뉴노멀이다. 그래서 대거 처분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아마 장가를 굉장히 잘 건 것 같아요. 이 부인이 처분한 부동산이 모두 4건입니다. 대구에 있는 주택과 상가, 밀양시에 있는 건물과 토지 이런 거가 있는데요. 이것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와 건물을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범계의 손위 처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으로 다주택을 감추기 위해서 친척에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이건 이제 뉴스거리인데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마 대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주 익숙하게 많이 익숙한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이 김소연 변호사죠. 국민의힘 이번에 총선에 출마했었는데 대전에서 서구에서 유성에서 출마했는데 당선이 안 됐죠. 그런데 이 김소연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인데 김소연 의원이 본래 대전시 의원을 했어요. 의원을 하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지금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이 김소연 의원이 시의원 선거 때 박범계가 금품을 요구했다. 1억 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해서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이 박범계 비서관과 당시 대전시 의원이 실제로 이 돈을 받아 챙긴 그런 혐의가 있어가지고
대법원에서까지 전부 유죄 판결이 받았어요. 그리고 박범계는 이 무죄인 거죠. 무죄 판결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렇게 되니까 박범계가 이거와 관련해서 우선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이 본인이 방조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김소연 당시 대전시 전 의원, 민주당에서는 보복 조치를 하다가 제명을 했고요.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리고 박범계는 허위 사실 유포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이 김소연 변호사를 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새롭게 문제가 되게 된 것이 이 김소연 의원이 이런 그 소송과 관련해서 대전 3개 방송 MBC와 KBS, TJB 여기 기자들을 3명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 관련 비리 의혹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한 시기는 2008년도 11월 15일과 16일인데 이때 기자들한테 한 얘기들이 녹취가 되어 있었는데 약 30분가량의 녹취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녹취록을 갖다가 박범계 변호인 측에서, 즉 LKB 파트너 측에서 2019년도 초쯤에 재판부에 이 녹취록을 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냈느냐, 이것이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 김소연이가 말하자면 2018년도 요때 기자들을 만나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래서 이 녹취록 일부를 증거 자료로 냈어요. 이거를 이제 재판이 진행되니까 김소연 변호사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는 실제적으로는 당시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3사 기자 중에 한 명이 이 녹취록을 박범계 측에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박범계가 이거를 유리한 부분만 잘 발췌해가지고 LKB 파트너스 측에서 판결을 유리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자한테 받아서 제출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몰라가지고 박범계 측에서 몰래 이거를 녹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통비법 위반 혐의로 또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는 기자로부터 제보 받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법원도 알고 있고 사실상 카톡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그래요. 기자한테 이 박범계 보좌관이. 그렇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 혐의는 고소했지만은 이거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기자가 제공한 것을 이제 결국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권한 유착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기자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지난 2일 날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게 권한 유착의 전형이 아니냐. 그래서 대대적인 이 소송전이 지금 현재 대전에서는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박범계 민사소송 과연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일단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보좌관, 돈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박범계는 아무런 이 죄가 없는 것으로 딱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녹취록을 불법으로 입수를 했다면 불법으로 입수한 증거는 증거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김소연 변호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김소연 변호사한테 1억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진짜 요청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허위 사실 유포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청년 박범계 의원이, 이 녹취록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박범계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청년 당원들에게 돈을 뿌렸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론은 가능하다. 이 부분을 박범계 의원 측에서는 지금 문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만을 토대로 해서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한 거, 요것도 민사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이 객관적 사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 녹취록을 쓰고 있는데요. 이 녹취록 사건 때문에 대전 지역의 이 법조계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박범계가 지금 현재 장관 내정된 직후에 바로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권한 유착이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소송전을 지금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지난번 이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 박범계의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란 국영 TV가 방금 전에 속보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을 납포했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국영TV가 방송한 것을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란 국영TV 보도 내용을 보면, 이 MT 한국캠이라고 하는 이 선박이 페르시아만 해협의 석유 오염을 이유로 해서 이란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고 납포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포된 내용은요, 영국 해사교역운영국에서도 이 내용을 잡았고요. 영국이 또 해상보안정보체인 암브레에서도 이 사건인 명백히 납포된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선박이 이란 당국에 의해서 납포된 것은 이제 확실한 사실이다. 이 선박에는 우리 한국인 5명이 지금 승선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의 외교부의 이제 외교적 노력, 석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인데요. 과연 외교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납포되어 있는 우리 국적의 한국인 선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에 어느 정도나 그야말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할지 지켜